정치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쓰일 예비비가 이제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지시를 한 데 따른 건데 신구 권력 간의 그런 갈등 양상이 많이 비춰졌는데 좀 잦아들까요? 먼저 윤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동안 인사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용산 이전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신구 권력 간에 있었는데 예비비 처리 관련해서도 사실 오늘 국무회에 상정이 안 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인수위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좀 적은 금액, 좀 삭감된 금액을 먼저 예비비로 처리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활한 정권 이양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과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봤고 여기에 역시나 문 대통령께서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은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큰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청와대의 입장이 일관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처음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안보에 대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안보 공백이나 이런 문제든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절차에 따라 예비비가 처리가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인수위 측은 좀 갈등이 좀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맞붙는 모양새예요. 이제 발언 수위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리적 모양새를 펼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부분도 네. 정치공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발목 잡힐 만한 또는 빌미를 줄 만한 언행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제 간담회를 업무보고를 실제 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정면으로 똑같은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은 하실 수 있죠. 예.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께서 점령군 놀이, 그다음 또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당선인에게 윤석열 씨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굳이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 새 정부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인수위 단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알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놓고도 검증 여부를 놓고도 사실은 여야가 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론스타, 고액 연봉 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청문회 좀 통과가 무난할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또 시끄럽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172석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사람을 놓더라도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적이니까요. 그러나 인물 자체만을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 그리고 신냉전 시대 여기에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 정세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총리로서는 한덕수 지명자의 능력과 어떤 경험, 성품 이런 것은 다 부합한다.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당이 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김현장에서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받았던 어떤 고액 연봉이라든지 과거 오래됐지만은 론스타와 관련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할 텐데 적어도 새 정부 출범까지 협조해줘야 한다는 어떤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생각을 한다면 과반을 점하고 있는 172석 거대 야당이 어느 정도 새 정부 첫 출범하는 총리 인준만큼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장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덕수 지명자가 이게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또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라는 네. 점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뭐 물론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총리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시절이 사실 15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2017년 12월 이후에 뭐 김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월 3천만 원이 넘는 정도의 고액 연봉을 받으셨다. 이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15년 전에 총리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 이제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 그냥 쓸데없는 발목 잡기로 보이는 일들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또 야당의 입장으로서 초대 총리에 대한 또 어느 정도의 검증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할 뜻이 이제 있는 걸 좀 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난감해 있긴 합니다만 특정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특정 인사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냐라는 질문에 말을 아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단 그 당대표 전당대회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제대로 하면 내년 6월인데요. 네.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벌써부터 이제 본인이 재선을 하겠다, 당대표 재선하겠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당대표를 연이어서 한다는 것을. 그런 의사표시를 벌써부터 밝혔다는 것이 아마도 합당 과정에 있는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대표 현 인수위원장과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겠다는 의사가 누구를 맡겠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 정치 이념을 더 실현해 보겠다, 더 임기를 더 갖고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봐요. 그럼 누가 됐건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고 지금으로서는 굳이 그 대상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 콕 집어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뭐 후보 단일화 이전부터 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좀 공세가 계속 있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참 봉합이 됐다라고 좀 비춰졌는데 다시 불거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맞습니다. 참 이준석 대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뜻에 대해서 솔직히 표현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위원장과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년 당대표 선거 그리고 내년에 당권을 지게 되면 2024년 총선에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죠. 노원병이라는 지역구가 동일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24년 총선에서 그 노원병을 만약에 노리신다면 또 내년에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역학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한테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좀 서둘러서 나온 견제구가 어떤 의미일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비대위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 출범부터 잠깐 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도 계속해서 이제 연일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명분도 없고 경쟁력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도 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결심한 문제라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장이라는 선거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선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좀 독배를 마시는 거다, 독배를 드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도 굉장히 당을 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또 강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죠. 다만 지난 대선을 이끌었던 또 당대표로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제 패배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시장 선거에 좀 송영길 대표라는 좀 어느 정도의 거물급이 또 등장해 주는 것은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서울시장 어떤 선거에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중요한 카드일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또 내부에서도 찬성하신 분들 중에서는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우상호 의원이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전직 당대표가 당을 굉장히 뭐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출마 선언을 한 마당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항해서 경선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역동성이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독배라는 표현도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진짜 독배가 되려면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한 4년 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냈습니다. 그분은 진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는 당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정말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할 때인데 이제 대항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정도면 독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이번 서울시장 출마는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 행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삼는 행보로 보이지 정말로 당을 위한 희생으로 해석이 될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내부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재명 고문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 이 고문에게 좀 전국 순회 낙선 인사를 좀 다니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또 이 고문이 이제 팬카페에서 이제 이장을 수락을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정치 활동 재개가 좀 임박했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박했습니까?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역할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자이든 타이든 대선 패배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고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만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정치인이 되셨다는 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또 47%를 넘는 국민들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네. 그 지지세라는 것이 사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어느 정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경찰에서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경기도청 그리고 또 배모 씨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측을 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좀 떨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때 그게 이제 주구장창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게 이미 선거 득표율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법인카드 유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법조계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결제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압수수색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뭐 원칙에 따라 수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책임질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실 거고 그것으로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빨리 떨치는 것이 이재명 고문에게도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물론 대선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선은 뭐 치렀어야 되죠. 근데 이제 대선 끝났고 그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할 때는 그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정치를 재개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대중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계속 상기가 될 것이고 본인에게도 안 좋고 당에도 저는 그렇게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너무 서두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결국에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는 결국 정치인 본인이 선거나 이런 것으로서 다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